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지난주 뒤늦게 시인한 것에 더해서 어제는 무인기 남하 당시에 부대 간의 상황 공유가 미흡했다고 밝히면서 군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무인기를 신속히 잡아서 타격할 수 있는 체계의 신속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송용구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난해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들 계속 저희가 복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밝혔는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이었고 그 당시 우리 군의 어떤 좀 대응에 아쉬운 점들이 있는지 또 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사건의 어떤 배경이랄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 또 이후에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침범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시설들을 촬영을 하고 사실 우리 쪽에 이제 추락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항적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영공을 직접 우리가 탐지, 우리의 레이더로 포착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2017년에 이제 인제에서 추락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에 5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있었고 9.19 군사 합의에는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이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었고 사실 이에 따라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비무장지대에 들어오고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전례가 5년 동안 없었단 말이죠. 이런 일은 이제 군이 처음으로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반적으로 이번 대응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죠. 최초 탐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북한 무인기를 우리가 처음에 탐지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조치였지만 탐지된 이후에 그것을 추적하고 또 5대나 되는 무인기를 하나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모두 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 또 나중에 확인된 일입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실 상공 P-73이라고 하는 비행 금지 구역의 일부를 이 침범을 당했는데도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은 또 실제 최초에 발견한 이후에 두루미라고 하는 경보 태세를 발령한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전방 지역 군단과 수방사와의 정보 공유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우리 군도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이번 대통령도 또 군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어쨌든 군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그건 뭐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또는 훈련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가 탐지는 했지만 격추는 하지 못했던 점, 여기에서의 미흡했던 점, 그건 과거까지 우리가 많이 짚어봤던 것이었고 어제까지 또 새롭게 나왔던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제 말미에 좀 말씀해 주셨던 그 공유 1군단과 그리고 뭐 수방사. 수도 방위사령부와의 그렇게 서로의 공유가 늦었던 점 그리고 두루미 발령이 늦게 난 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1군단과 수방사 간의 교류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각자 이렇게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하게 된 이 경위는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최초에 전방군단에서 이제 포착을 했죠. 처음에 점으로 포착한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100km 속도로 날아오니까 그로부터 수분 뒤에 이게 남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구나라고 포착을 하고 즉각
이 합참에 보고를 한 것이죠. 예, 근데 그때도 사실 무인기다라고 확인한 건 아니고 미상의 물체라고 파악을 한 거잖아요. 네, 실제 뭐 우리 송 교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나중에 설명을 네. 추가로 해주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이더 상에 점으로 포착이 됐는데 이게 점으로 포착됐으니까 미상의 항적은 분명하지만 이게 북한의 무인기인지 새 때인지 그걸 즉각 확인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결국 북에서 최초에 판정된 것이 남하 일정한 속도로 남하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이건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요. 예. 이제 대응을 조치를 하긴 시작을 저희 했는데 일정 그 시간별로 좀 분류한 그 화면이 있어서요. 그걸 네.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10시 예. 그때가 몇 분입니까? 지금 19분에 예. 미상의 항적 레이더를 항적이- 처음에 1군단에서 포착했습니다. 네, 포착을 하고 25분에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로 이제 확인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는 이게 무인기가 이제 내려오니까 예. 수방사에서 포착하는 시간은 그보다 늦었겠죠. 늦었겠죠. 미상항적으로 포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참에 보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예. 왜 그럼 1군단과 수방사가 정보 공유를 안 했느냐. 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아마 이것이 1군단이 수방사로 직접 동보를 하기보다는 합참이 아마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합참이 전방군단에서 파악이 됐다.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 대응을 대비를 해라. 해라. 대비를 하라는 지시를 아마 누락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5분에 1군단에서 먼저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수방사에 좀 미리 알렸다면 10시 50분에 수방사가 그걸 또 자체적으로 탐지하는 그 시간 동안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는데 대비하고 더 예. 이제 촘촘한 그런 대비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대응은 또 육군 전방군단과 수방사뿐만이 아니라 또 공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군과 공군이 이제 합동으로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육군의 대응 체계와 공군의 대응 체계가 좀 각기 작동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된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안 된 건 그러면 합참에서 그걸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 일단은 뭐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보면 예. 합참이 즉각 전방군단의 상황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산들을 육군의 자산과 공군의 자산을 통합을 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경보 발령은 왜 이렇게 늦었는가 예. 하는 부분인데 두루미 발령이요. 두루미 발령이. 예. 근데 이제 최종 발령은 이제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작사에서, 했다고 예. 그래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1시간 반 동안 그러면 군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금 무인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내부적으로 경계태세를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군은 공군대로 예. 이제 KA 조치를 전투기를 취하고 띄웠고. 전투기를 띄우고 육군은 대공 무기 체계를 대비시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발령된 시간이 12시경인데 네. 실제 KA-1 전투기가 추락된 것은 11시 30여 분이거든요. 그냥 결국은 경보 발령 이전에 이미 군이 조치를 시도하고 있었고 시도하는 과정에 이제 전투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군이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보 발령은 조금 늦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10시 19분에 미상항적 레이더 포착이고요. 그로부터 북한 무인기로 확인되기까지 6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1군단에서 지금 나온 내용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게 2m 정도 되는 소형이라 탐지를 할 수 있느냐, 탐지를 하더라도 이걸 무인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송 교수님께서 일단 관련한 전문가시고 새때 뭐 풍선 계속해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레이더 전파 반사되는 걸 가지고 이게 물체가 어떤 형태인지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네. 이 2m급 이하 또 이런 작은 것들은
일반 항공기의 그 한 100분의 1 정도의 반사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 레이더상에서는 한번 깜빡 하다가 또 좀 있다가 또 깜빡하고 그것들이 건너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어떤 항공기가 판단하기는 힘들 정도고 이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조금 그래도 탐지가 가능했었는데요, 일부.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여러 개를 쓰거나 또는 이제 어레이 형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그 여러 개의 레이더의 정보를 가지고 예. 취합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 탐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조금 했다고 좀 볼 수 여러 있습니다. 개를 한 번에 같이 가동한다라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한 레이더에서는 놓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연속적으로 그 하다 보면 하나 갖고는 놓칠 수도 있고 또 여러 대 또는 어레이가 되면은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든 놓치지 않고 또 계속 그 탐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그 향상이 된다면 대략 어떤 형태인지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석하고 그런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새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가다가 휙 다른 방향으로 틀기도 하고 예.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그 행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판단해야 될 그 필요도 있습니다. 그 항로와 순간적인 반사되는 면적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사실 2014년에 무인기가 처음 우리 이제 떨어진 걸 저희가 발견했고 그로부터 지금 꽤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시니까요. 북한의 드론, 무인기 이번에 나온 거 아직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얼마나 발전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글쎄요. 예전에 그 2014년도에 넘어왔던 그 무인기를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조악했었습니다. 그 기체도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 더 조악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더 좋은 그 비행 제어 컴퓨터라는 것, 즉 두뇌에 해당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뭐 중국이나 그 북한에게는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인 그 자유로 안정기라는 걸 가지고 만든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러 대가 넘어왔다든지 뭐 추락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네. 기체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예. 기체의 안정성,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북한의 그 무인기 기술이 뭐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비행 제어 컴퓨터라든지 다른 부품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제 그 오픈 소스 비행 제어 컴퓨터를 오픈 소스 오픈 아키텍처라는 걸로 그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완제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또 실제로 뭐 그 자기들이 그 구매를 해서 직접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고 그걸 개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외국제가 좀 들어있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발견됐을 때. 그때도 조금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들어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해졌고요. 구입이 아주 쉬워졌고 네. 제작도 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직접 그 다량 생산해서 여러 번 많은 꽤 훈련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 좀 시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 대를 운영했다는 것은 그 지상에서 통제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통제 센터,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 대를 실시간으로 이 서쪽 그 강화도나 김포라면은 전파 가시성이 다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드론 무인기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된 단계에서 우리 탐지 능력에 대해서 앞서 이제 레이더를 여러 대를 한꺼번에 가동을 함으로써 좀 더 촘촘하게 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인기인지를 인지하기에는 사실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탐지 능력을 좀 더 높이려면 어떤 부분의 성능 향상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저는 뭐 사실 그 레이더 쪽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반적인 거로는 지금 쓰고 있는 적어도 탐지 레이더가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온 건데 네. 이 광활한 지역, 탁 트인 지역에서 아무 장애물이 없을 때 이제 어레이 형식으로 해서 그 탐지하는 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야 이제 조금 탐지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일반 레이더를 여러 개를 연동을 시켜서 또 수신도 연동을 시키고 네. 이렇게 해야지만 이걸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인기가 계속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추적도 해야지만 뭔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그 탐지 레이더 또 여기서 또 수신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하면은 훨씬 더 탐지 추적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탐지는 잘 했었다. 하지만 대응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응력에 있어서 당시에 이제 군이 내놓았던 이야기가 민간에 피해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추격이나 격추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늘 언제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민가가 있을 때에도 격추 혹은 좀 이걸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보강될 필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지요. 네. 눈으로 탐지하고 추적을 했다면 그다음에 이걸 이제 격추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불능화를 시켜가지고 아예 활동을 못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 보도에 나온 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쪽 피엘로 같은 데서 풍선을 띄우고 또 뭐 연을 띄우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선 이제 와서 화재를 일으키고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계속 대응 레이더를 발전을 시켰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보면 이 스카이 스포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레이더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는 일반 라이더는 말씀하신 대로 반사파를 이제 레이더가 포착을 해서 점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지금 스카이 스포터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무인기인지 새떼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확정된 거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눈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래서 이제 군도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이 있고 그걸 좀 빨리 신속하게 하는 구입 체계가 있는데 신속 구입 체계로 태워서 빠른 이 장비 보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포착이 됐다면 격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가가 우려됐다는 거는 우리 대공 사격을 하면 이제 우리의 그 대공 무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오도 있고 무기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헬기를 띄워서 헬기를 이제 격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건 실탄이 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탄이 낙탄이 생기게 되고 그럼 민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하드킬 방식보다는 하드킬은 격추를 시키는 네. 거고 소프트킬은 불능화시키는 것인데 불능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지금 ADD라든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속도가 지금 더디기 때문에 이걸 좀 앞당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개발한 것들을 도입해서 전력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부분들 많이 보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스카이 스포터 같은 경우는 국방부는 일단 지금으로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고 뭐 저도 군에 있었지만 많이들 그냥 뭐 도입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도입 사업을 좀 급하게 추진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 무기들 간의 호환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뭔가를 도입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 제기를 하죠. 그 사용하는 사용자가 소요 제기를 하면 실제 이제 해당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걸 다 검토를 하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들어온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또 우리의 무기 체계, 우리는 또 한미 연합 이 방위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무기 체계와 연동시켰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가성비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바로 전력화될 수 있는가, 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지금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네. 신중하게 아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 교수님, 우리 군의 무인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북한 무인기 기술 수준은 뭐 사실 잘 알려지질 않아갖고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네. 힘든데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몇 위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세계에서 한 7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30년 전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군에서 특히 이제 정찰용이 저희는 우선 필요했으니까요. 각 부대 급별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최근에는 이제 그 10 몇 킬로 이상까지 그 중고도 무인기라는 것까지 개발했고요. 그거를 뭐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는 사실은 어떤 뭐랄까 체계적인 아주 잘 개발된 무인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랑은 전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떤 통신이라든지 정찰 또 영상 확보 또 다른 전자 뭐 그 정보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체계적으로 신뢰도도 높고 그렇게 개발한 그 무인기들입니다. 근데 무인기랑 드론이랑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같은 표현인 겁니까? 드론은 이제 무인기의 그 모든 무인기의 별칭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일반 비행기 형태의 그 고정형 무인기라는 걸 주로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 프로펠러 여러 개로 위로 막 뜨고 이러는 것들 멀티콥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드론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드론은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별칭입니다.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소프트킬에 대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민 기술을 통해서 격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 수많은 전파 상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그 커다란 큰 무인기라든가 중대형 무인기라는 것은 GPS 말고도 그 관사 항법 장치, 자체 항법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그 무인기들은 그런 정밀 관사 항법 장치를 그 실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 일반 상용 GPS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무력화시키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의견을 조금 첨언하자면. 네. 그 사실 레이더에서 이게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가끔 나타나고 어느 지역인지 알았다가 또 놓치기도 하고 네. 그 때문에 그런 레이더와 연동을 해서 그 전방 지역에서 이 남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전방 지역에서 어떤 좀 약간 넓은 범위로 강력한 제머를 좀 써서 그쪽에서 다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아시는 바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 GPS 그 전파 그 방해 제머죠. 그걸 이제 좀 강력한 걸 이용해서 비교적 그래도 빔도 좀 너무 정밀한 것 말고 좀 넓은 거로 해서 약간 예. 놓치더라도 거기를 그 일대를 다 쏘면은 그쪽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쪽 그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있는 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아무리 상공을 위해서 상공으로 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공 전방 지역에서 상공으로 좀 빈폭이 넓은 걸로 강력한 걸로 쏴서 처리하는 것이 그 정도 좋다고 교란 생각이 기술은 됩니다. 현재로서도 가능한 겁니까? 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합동 드론 사령부도 우리 군이 새롭게 만들어서 무기 운용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기본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정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군에서 운용하는 운용 능력은 또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네. 201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
전술 운영보다는 아직은 연구 단계다. 아니 규모도 작고요. 특히 그 상위 부대가 이 정보단 산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 목적은 정보를 획득하는 네. 그런 것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놓은 합동 드론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물론이고 네. 이제 뭐 타격이라든지 또는 전자전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심리전이라든지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의 능력을 갖추고 이것은 합동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육군, 공군 이 역량을 다 통합을 해서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들겠다라는 네.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드론의 역량이 이제 전 세계 7위 정도 된다. 우리 드론 역량이 뛰어나지만 결국 아무리 좋은 무기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북한 무인기에 침범이 없었고 또 9.19 합의가 있었고 전방 지역에서는 무인기 뭐 침투 도발 이런 거 없었고 설마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결국 훈련을 해이하게 하고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대비를 철저하게 못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허둥지둥하고 여기저기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동 드론 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된다고 한다면 무기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장비 무기 체계와 관련된 문제고 이거 운영하는 매뉴얼, 그다음에 부대의 작전, 그다음에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훈련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탐지가 중요한데 숙달된 요원이 그걸 탐지를 해야 제대로 포착을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 것들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 무인기 이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이런 도발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 북한을 향한 경고, 태세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송용구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